여러분, 아조프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드론 소동이 이제 일주일 반, 거의 2주 가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7월 14일에 또 다른 편집 영상이 나왔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식입니다. 그들은 러시아 함정 100척을 명중시켰다는 확인뿐만 아니라 그 장면을 보여주는 것도 좋아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걸 좋아합니다. 왼쪽 위에 있는 이 숫자는 명중된 함정의 수입니다. 침몰된 것은 아닙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거의 침몰된 것은 없고 대부분 심각하게 손상되었습니다. 기관실, 통신실, 이런 것들이 모두 파괴되었습니다. 하지만 화물은 보통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그리고 물론, 제가 그렇게 말하자마자 첫 번째가 바로 여기 화물 칸을 명중하네요. 분명 실수였을 겁니다. 이 영상의 타이밍이 좀 이상하긴 한데, 보통은 배 뒤쪽, 기관실을 노리려고 하죠. 첫 번째는 화물 칸으로 들어갔어요. 보이시죠? 기관실, 후미 쪽, 선장실,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다시 후미에 있는 통제실이죠. 그리고 참고로 다음 드론은 항상 이전 드론이 명중했는지 확인해요. 왜냐하면 약 200m 뒤를 따라가거든요. 명중했는지 안 했는지 볼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새로운 목표를 선택할 수도 있고 같은 목표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이건 매우 효과적인 방식이에요. 또다시 화물실인가? 아니, 또다시 기관실이네. 미안. 그리고 결국엔 흥미로운 게 하나 있다고 생각해. 드론에 대비해서 밧줄이 달려 있어. 그게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진 않아. 바로 여기 이 사각형은 들어올려진 화물칸 문이야. 이건 엄청나게 큰 금속판이야. 그리고 그걸 들어올려서 기관실이랑 승무원구역, 통신실을 보호하려고 한 건 좀 똑똑한 선택이었지. 하지만 그게 진짜로 그들을 구해주지 못했어. 효과가 있었을 수도 있고 없었을 수도 있지. 어쨌든 지금은 보험료가 천정부지로 올랐어. 그리고 이런 배에서 일할 선장이나 승무원을 고용하려고 하면 그 사람들은 3배의 급여를 요구하고 있어. 그래서 지금까지 합치면 약 10일 동안 116척의 선박이야. 러시아 아조프해 전체 물류 선단이 해체되고 있어. 침몰했다고는 할 수 없어. 물고기 밥이 됐다고도 말할 수 없지. 나도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정말 심각하게 손상되고 있어. 참고로 러시아 교통부가 실제로 이에 대해 반응했어. 나는 그들의 답변이 항상 모호하고 거의 현실을 부정하는 수준이라서 좋아. 한번 들어봐. 러시아 교통부는 우크라이나 군대의 공격이 증가함에 따라 아조프 해에 있는 함대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들이 조치를 취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본 조치들은 들어올린 화물칸 문과 드론을 막기 위한 밧줄이었죠. 멋진 조치네요. 러시아 교통부는 아조프해 민간 함대에 대한 적의 공격이 증가함에 따라 화물 물류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전에는 조치를 취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고 하네요. 점점 조치가 강화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인용하자면, 필요하다면, 그리고 작전 상황을 고려하여 관련 기관 및 업계 협회와 협력해 벌크 화물은 다른 운송수단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합니다. 즉, 이제 벌크 화물을 해상 운송선으로 보낼 수 없다는 뜻입니다. 트럭이나 기차를 사용할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트럭이겠죠. 그리고 이것은 끔찍하고 끔찍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트럭 물류는 이미 엄청나게 취약하고 남부 정령지 우크라이나에서 매일 공격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케르치 다리를 통한 크림반도로의 트럭 물류는 이미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더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만약 그 모든 화물을 트럭에 싣는다면 그들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선박이 운반하는 양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한 트럭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인들이 이제는 우크라이나 해바라기 제품을 운반하던 화물선을 직접 공격했습니다. 씨앗인지 기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배는 터키로 가는 예정이었고 탄자니아 국기를 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인들이 그 배를 공격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그들의 보복이나 복수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선박을 공격했습니다. 대부분의 아조프의 선박은 러시아 국기를 달고 있지만 이번엔 탄자니아 국기를 단 벌크 화물선입니다. 106척의 배에 대한 보복치고는 한심하지만 아직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처럼 선박, 특히 물류 선박을 대상으로 한 전쟁입니다.
선박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다음에 나올 입에는 제가 실제로 침몰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특정 선박은 실제로 침몰했습니다. 이것은 FSB 순찰함, 즉 순찰선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해군과 오랜 앙금이 있는 아주 특정한 배입니다. 2018년 11월 25일 우크라이나 해군 함정 페레디아스크, 니코폴, 그리고 예니코폴 예인선이 오데사에서 마리우폴로 케르치 해협을 통과해 계획된 항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케르치 다리 아래 항로를 화물선으로 막았고 FSB 순찰함 돈으로 예니코폴을 들이받은 뒤 우크라이나 함정들이 되돌아가자 그들을 추격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환상적인 결말을 가집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러시아군은 베르데스크의 발포에 우크라이나 선원 6명을 부상시키고 24명의 승조원이 탄 세 척의 선박 모두를 납포했습니다. FSB 순찰함 이즈무르드, 이 이름 기억나시나요? 이즈무르드는 공격에 참여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추격에 가담했고 베르데스크에 발포했습니다. 자, 영상을 함께 보시죠. 이 영상은 실제로 2018년의 것으로 제가 말하고 있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화면 왼쪽에 있는 것이 이즈무르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크라이나 순찰정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서 러시아인들이 하고 있는 일은 8년 전 일이죠. 이 우크라이나 선박을 들이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까지 빨리 감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배가 여기서 발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맞추고 있어요. 곧장 달려가서 우크라이나 선박 세 척을 모두 포획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배는 어떻게 됐을까요? FSB 선박이요. 그건 우크라이나의 USB, 즉 무인 수상정이나 해상 드론, 마린 드론, 뭐라고 부르든 간에 운전자가 없는 배에 의해 침몰당했어요. 좀 멍청하지만 물 위를 다니는 드론이에요. 물 드론 때문에 침몰했죠. 그게 업보예요. 그건 8년 동안 쌓여온 업보가 이 물 드론의 폭발로 한순간에 터져 나온 거예요. 그 드론의 이름은 사르곤 3000이었어요. 참고로 그 배는 물론 흑해에서 침몰했지만 바로 여기 노브로시스크 항구가 있는 해안에서 침몰했어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푸틴의 궁전에서 불과 23km 떨어진 곳이에요. 그 거대한 곳이죠. 거기서 불과 23km 떨어진 곳에서 침몰했어요. 침몰한 선박의 위성 사진입니다. 폭발로 반으로 잘려 반쯤 침몰했습니다. 당신은 잔해에 약간 손상됐다고 하지만 저는 이게 새 산호초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 배는 이제 물고기들과 잠들었죠. 이번은 제가 제대로 맞췄네요. 시각적으로 보여드리자면 여기가 바로 푸틴의 궁전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배가 침몰한 위치예요. 겔렌지크입니다. 여기가 바로 배가 침몰하고 공격당한 도시 항구입니다. 그러니까 불과 23km, 즉 14마일밖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우크라이나 해상 드론이 이렇게 가까이 접근하는 걸 보면 푸틴이 이 궁전을 전혀 방문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참고로 이 드론들은 빠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공중 드론들처럼 이 드론들도 시끄럽고 쉽게 발견됩니다. 그리고 기관총 사격으로도 이 드론들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한 많은 영상을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드론들은 러시아 흑해 해안을 닥치는 대로 타격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다를 지배하는 것처럼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제 저는 러시아 방공 관련 3가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 드론으로부터 아조프해의 화물선을 방어해야 하는 승무원들과 무기들입니다. 그리고 이 선박들 중 일부는 실제로 바로 이 무기들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있는 것은 야크 27 12.7 중기관총입니다. 이 무기는 보통 러시아 Mi-24 공격 헬기에 장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있는 그대로 말하자면 우리 민간인들에게는 헬리콥터 미니건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헬리콥터 미니건. 큰 무기이고 매우 위험하며 엄청난 반동, 블로우백, 뭐라고 부르든 간에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슈워제네거나 스텔론처럼 이걸 쏘고 싶다면 그들과 같은 근육이 있어야 합니다. 이 남자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그가 쏘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그들은 방공 격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원을 그리고 무기와 함께 왈츠를 추듯이 춤을 춥니다. 저걸 보세요. 엄청난 발사 속도, 엄청난 구경. 제어할 수 없어서 아무렇지 않게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바로 전에 몸을 숙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끝장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남자가 무기를 멈추려고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쉽게 멈추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멈추기 전에 네다섯 바퀴는 더 도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는 정말 똑똑합니다. 그가 일어나서 총열을 만집니다.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런, 그거 보셨나요? 총열을 만집니다. 펑! 아야, 젠장. 뜨거웠던 것 같아요. 제가 뭘 알겠어요. 영상 하나만, 재미있는 거 하나만요. 다음 영상은 사실 러시아인을 칭찬하는 건데 딱 저 남자가 딱 저 총으로 우크라이나 드론을 아주 멋지게 격추시키거든요. 하지만 그들이 무엇에 의존하는지 보여주기 위해 이런 기관총들 드론을 발견하고 사격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99%의 러시아 방공부대가 할 수 없는 일을 해냅니다. 실제로 드론을 격추합니다. 대단하네요. 하지만 이런 승무원들이 모든 화물선마다 꼭 필요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미 그중 116척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드론을 격추할 수 없습니다. 저런 기관총만으로는, 그것도 여러 대의 기관총과 탐조 등이 있지 않는 한 사실상 드론을 격추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미 너무 늦었고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수도인 모스크바에서는 기관총보다 판치르 S 방공 시스템에 더 의존하며 곳곳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을 어디서 구하는 걸까요? 러시아의 다른 지역, 먼 국경 지역, 무르만스크, 심지어 핵기지에서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곳에서 빼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 모스크바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도로변 다리 위에도 있고 고층 아파트 건물 위에 설치된 모습이 찍힌 사진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곳곳에 설치하고 있죠. 지금 모스크바에는 수백 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시스템들은 우크라이나의 시끄럽고 느린 드론조차 격추하지 못한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커피 한 잔 사주신 분이 한 분뿐이지만 자랑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데이비드 네그베이스키입니다. 그비에즈드키 가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친구분들도 채널 후원에 초대해주세요. 참고로 책은 모두 매진되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더 이상 구하실 수 없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미 매진 후에도 책을 구매하셨습니다. 그때 에스토니아는 밤이었고 저는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 환불해야 할 주문이 꽤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환불을 받으셨거나 앞으로 받으실 수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환불에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이미 책이 매진된 상태였지만 주문을 넣으실 수 있었고 환불이 진행되었습니다. 책을 받으셨다면 축하드려요. 이제 정말 희귀하니까요. 다음 주제, 크림반도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크림반도에서는 저는 사실 우크라이나 군대의 지도자인 메드베데프, 그러니까 드론 부대장과의 인터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의 계획과 전략은 크림반도를 섬으로 만들고 고립시키며 크림반도의 보급을 담당하는 아조프해의 물류까지 파괴하는데 놀라운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왜 그를 이전에 포함시키지 않았는지조차 생각해봅니다. 크림반도에는 가스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도에 있는 침략자들에게 견딜 수 없는 조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접근 경로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출구 경로는 아닙니다. 혹시 눈치채지 못하셨다면 우리는 크림대교는 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군 최고사령관님. 저는 눈치챘고 당신도 그랬습니다. 모두가 왜 크림대교는 공격하지 않는지 궁금해합니다. 다리에서 5km 떨어진 목표와 옆 지역은 매일 공격당하고 크림반도는 매일 불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사람 본인이 지금 말하는 영리한 전략입니다. 그게 바로 출구 경로입니다. 배를 점령하기 전에 쥐들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한 경로는 열어둬야 합니다. 그 길로 나가게 두세요. 수백만 명이 그 길로 빠져나가게 하세요. 멈추지 말고 그 다리를 건너 우랄 산맥 너머까지 가서 평화롭게 사세요. 이곳에 10년 넘게 정착하면서 그들이 잃어버린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부메랑, 그들의 업보입니다. 그들은 우리 크림반도로 오지 말았어야 했어요. 이제 시베리아로 가서 젊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하세요. 그가 말하는 방식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막지 않을 겁니다. 떠나게 두세요. 우리는 그들의 물류를 전부 선보고 있으니까요. 저는 이 전략이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100척이 넘는 배의 흠이 기관실을 노려 침몰시키려는 게 아니라 손상만 입혀 러시아 해군에 쓸모없는 짐이 되게 만드는 거죠. 그 쓸모없는 짐은 정말 끔찍할 겁니다. 크림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크림대교를 파괴하세요. 한번 실패했지만 그 다리가 효과적인 탈출로 이미 입증되어 다시 시도하지 않습니다. 러시아인들이 탈출 중입니다. 지난 3년 동안 크림반도에서 탈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꾸준하게. 러시아인들이 반도를 떠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곳에서 사는 것이 정말 힘들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가스, 전기 모두요. 겨울엔 난방이 안 되고 드론이 사방에 있습니다. 햇살 가득한 해변도 이제 참호와 용치, 대전차 장애물로 가득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러시아인들은 해변에서 싸울 거라 생각하지만 전투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드론을 이용해서 그들은 병력을 이동시키고 탄약을 전달하며 우리를 상대로 남쪽에서 사용되는 다른 군사 장비와 자원도 옮길 수 있습니다. 그는 그들이 트럭을 파괴한다고 말하며 실제로 마자르 드론이 아조프 해를 통제 중입니다. 그들은 사실상 남부 점령지 우크라이나에 보급하러 가는 군수 트럭들이 모두 이용하는 RI-280 노보로시아 고속도로 상공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모든 군사 물류 트럭들이 남부 점령지 우크라이나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마자르 드론이 매일 그 고속도로를 불태웁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매우 잘 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일부 러시아인들이 속삭이기 시작했고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조금씩 분석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인구 3,700만 명이 살고 있는 이웃나라 우크라이나를 공격했고 그 3,700만 명 모두에게 뼛속까지 러시아를 증오할 이유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물론 전쟁은 2014년에 시작되지만 2022년에는 대규모로 격화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있던 사람들은 돈바스 전쟁에 대해 혼란스러웠지만 갑자기 결심했고 이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세대 간 분열로 이어졌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노트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베테랑 노트, 텔레그램 채널입니다. 이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키이우가 특수 군사작전의 결과로 함락되지 않는다면 참고로 실제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쟁 첫 달에 우리는 그 점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은 그곳에서 실패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마침내 유사 국가에서 진정한 국가로 변모할 것입니다. 우리는 두 번째 폴란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말만으로 러시아인들이 폴란드를 두려워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럴만도 합니다. 폴란드는 군사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강국입니다. 그들은 동유럽, 북유럽에서 가장 큰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유럽 전체에서도 가장 큰 군사력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구매하고 얼마나 많은 인원을 징집하고 있는지 보면 앞으로 10년만 기다려보세요. 또 다른 국가는 완전히 러시아 혐오적이어서 복수를 갈망하고 러시아인과 러시아를 맹렬히 증오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당신이 방금 말한 모든 것들은 저와 폴란드에게는 칭찬입니다. 그들의 아이들은 러시아인과 러시아에 대한 증오와 복수의 이념 속에서 자라날 것입니다. 좋아요. 우리는 결국 그 지역을 잃게 되고 영원히 이 영토를 잃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약 30년 후에는 돈바스에서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 부대의 지도자인 마데아르가 말했듯이 벌레들이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주제와 마리아의 이야기에 연결해서 말해봅시다. 이제 크림반도를 떠나기로 결정한 이 특정 가족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1년 전과 그 전해에도 수만 명이 떠났고 2023년에 다리 공격 이후 이미 탈출이 시작됐습니다. 이 가족은 수년간의 공격을 견뎌왔고 이제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크림반도를 잠시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기가 케르체 다리입니다. 그들은 그 아래로, 아니 그 위로 운전하고 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우리의 삶이 여기에 있어 매우 힘든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더는 제한과 전기, 물, 프로판가스 부족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가족의 아버지가 자동차 타이어를 교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타이어가 고장난 듯합니다. 전기와 가스 없이 요리하는 것은 그야말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이 고향이 어디냐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파르나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르나울은 우크라이나에서 3,000km 떨어져 있습니다. 그 여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자동차로 3,000km를 운전하는 건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키예프에서 탈린까지도 2,000km가 넘거든요. 우리는 24시간 만에 해냈지만 아이들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 며칠은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5날을 자동차에서 함께 보내는 거죠. 2명의 아름다운 딸들과 보기 좋은 가족이네요. 그들은 올바른 선택을 해 러시아로 돌아갔어요.
러시아인은 러시아에서 살아야 하니 거기 머무르며 가족과 평화롭게 행복하세요. 크렘린 선전에서 벗어나 올바른 가치관으로 아이들을 키우세요. 이 가족에게 나쁜 일은 바라지 않아요. 안타깝네요. 러시아에서 행복한 가족들을 보면 늘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그들은 자녀를 위해 전쟁 지역을 떠나 러시아로 갔죠. 좋은 결정이며 그들에게 좋은 일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들이 크림반도로 돌아오면 정령자이며 그렇게 취급될 것입니다. 이제 크림반도와 크림반도 탈출 행렬에 대해 모스크바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거리의 사람들에게 크림반도와 러시아에서 곧 있을 동원령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러시아인들이 왜 그게 필요한지, 정말 필요한지도 물어보고 일반인들의 의견도 함께 보시죠. 그리고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것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러시아인의 알 수 없는 속내를 다시 보여준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 소녀는 러시아가 계엄령을 도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10월에 징집이나 동원이 있을 수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게 얼마나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70% 정도의 확률인 것 같아요. 그거 정말 정확하네요. 꽤 확신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징집이 왜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목적이 무엇일까요? 러시아의 군사적 입지를 강화하고 결국 승리해서 크림반도를 되찾기 위해서죠. 네, 크림반도를 반드시 되찾아야 해요. 그녀는 크림반도가 지난 12년 동안 2014년부터 이미 러시아에 점령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지금은 2026년이죠. 이 상황에 대해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그들이 동원한다고 해보죠. 그들은 수십만 명의 남성을 크림반도로 보내 다시 차지를 해요. 그들은 우크라이나와 드론에 의해 산산조각 날 거예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거예요. 이 남성들은 드론을 격추하지 못할 테니까요. 계엄령은 절대 도입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SM 전쟁이 이미 끝나가고 있기 때문이죠. 알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것은 정말 흥미롭습니다. 정말 러시아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어떤지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러시아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궁금했다면 이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계엄령을 도입하는 게 가능할까요? 어떤 의미에서요? 저는 블라디미르 블라디미로비치에 지지합니다. 지금은 좀 바쁘지만 저는 항상 그가 내리는 모든 결정을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바로 분석하고 소리 지를 수는 없으니까요. 알라 부가초바와 카일킨이 그랬던 것처럼요. 알라 부가초바는 러시아의 절대적인 슈퍼스타이고 소련 시절의 슈퍼스타입니다. 지금 80세가 넘었는데도 외모는 40살 정도로 보여요. 이미 남편이 7명이나 있었고 러시아에서 정말 엄청난 슈퍼스타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실제로 전쟁을 비난했고 유럽으로 이주해서 러시아를 떠났어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인들은 매우 상처받아 있습니다. 모두가 알라 부가초바를 사랑했습니다. 새 세대의 국민 슈퍼스타였죠. 80세가 넘은 그녀는 나는 이 전쟁이 싫다. 이건 잘못됐다. 라고 말하며 유럽으로 떠났어요. 그래서 러시아인들은 매우 상처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은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소리 지르거나 분석하기 시작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녀가 직접 그렇게 말했어요. 분석을 시작하면 안 된다고요. 저는 블라디미르 블라디미로비치와 그가 하는 모든 일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즉시 분석하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이게 러시아인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차르를 지지하고 사랑하면서 스스로는 분석하지 않고 무언가를 분석하거나 스스로 생각하는 모든 사람을 비난하는 것. 이것이 바로 러시아인입니다. 먼저 당신은 반드시 페트리아르크 키릴부터 생각해봐야 합니다. 참고로 그는 러시아 정교회의 수장입니다. 그는 그냥 90년대 러시아의 평범한 거리 갱스터였습니다. 90년대 러시아는 마피아 국가였고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진짜 30년대 시카고 같은 분위기였죠. 그래서 키릴은 그 시절 출신입니다. 그냥 갱스터였고 많은 사람을 죽였으며 사실상 힘으로 정상에 올랐고 힘 있는 사람들과 친분을 쌓았습니다. 그는 전혀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지만 러시아 정교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은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키릴 총대주교는 멍청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매우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권력을 쟁취하려면 똑똑해야 하니까요. 전략적이어야 합니다. 저도 그 점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는 분명히 종교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그가 축복하면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키릴 총대주교가 핵무기에 성수를 뿌리며 축복했으니까요. 우리는 핵무기에 그 물을 뿌리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러시아니까 녹슬지 않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탱크, 군인, 모든 것에 그의 오래된 성수를 뿌립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든 상관없어요. 두 해석 모두 사실이니까요. 그는 성수를 온 사방에 뿌립니다.
저는 우리가 이기고 신이 우리와 함께하며 주 하나님이 러시아를 지켜주신다고 믿습니다. 보세요. 이게 러시아의 가장 큰 선전 구호 중 하나입니다. 스나미, 보흐, 미루스키. 신은 우리와 함께합니다. 우리는 러시아인입니다. 콜 오브 듀티에서도 모던 워페어 2였나? 거기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엘리베이터에서 그렇게 말한 뒤 민간인 200명을 죽이죠. 이것은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가 해외로 내보낸 선전물 가운데 가장 크고 가장 오래된 것 중 하나입니다. 러시아인들이 인간 중에서 엘리트 민족이라는 거죠. 신이 그들과 함께한다는 건데 사실상 제3제국과 비슷합니다. 신이 그들과 함께한다고 믿으며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십자군 전쟁 때 외쳤던 데우스 불투와 같은 의미입니다. 이런 생각은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자기 의로움을 줍니다. 신이 내 편이라는 이유만으로 주변 모든 사람을 맹목적으로 미워하게 되는 거죠. 굳이 분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신의 뜻이기 때문에 원하는 건 뭐든 할 수 있습니다. 데우스 불트, 제3제국의 구호는 말할 수 없습니다. 유튜브에서 바로 차단당할 테니까요. 하지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똑같은 겁니다. 이 여성은 우리에게 이런 말로 훈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푸틴의 선전이 완벽하게 먹혔다는 뜻입니다. 잘 돌아가는 기계죠. 나는 싫지만 그들은 이걸 정말 잘합니다. 그들은 정말 선전을 잘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스나미보그, 미루스키. 이것은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신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하지만 묻고 싶은데 신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게 대체 어디서 입증됐습니까? 하지만 어디에? 나는 묻고 싶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러시아 여성분. 그 증거를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까? 러시아가 키예프 근처에서 작전을 시작하고 3일 만에 점령하려다 엄청난 수의 병사를 잃었을 때 그 증거를 봤습니까? 또한 체르노빌의 붉은 숲에서 참호를 파다가 방사능 중독에 걸리고 그 시기에 있었던 다른 끔찍하고 끔찍한 이야기들도 포함됩니다. 아니면 그들이 흑해에 기한 모스크바를 잃었을 때였습니까? 아니면 우크라이나가 케르치 다리를 공격했을 때였습니까? 지금처럼 우크라이나 드론이 아조프해의 남은 함선을 모조리 파괴하고 있는데 신이 러시아인들과 함께한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멍청하거나 눈이 먼 건가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반대로 봅니다. 약자인 우크라이나가 이 전쟁에서 지지 않고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승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저는 정반대로 봅니다. 여기에 더 많은 인터뷰가 있지만 하루에 너무 많은 러시아인의 영혼을 접하면 머리가 썩을 수도 있으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대신 러시아인의 영혼을 물리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단어와 사고방식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여기서는 오늘의 러시아 주유소 전쟁, 즉 가스 전쟁 에피소드를 직접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주유소 줄에서 사람들이 싸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3명의 다른 사람이 보이네요. 왜 3명이 서로 싸우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상대를 찾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계속 싸웁니다. 멈추는 것도 아니고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이 춤을 빠르게 돌려도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러시아인들은 많이 싸웁니다. 그들은 욕설이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강한 표현을 쓴다고 분노가 풀리는 건 아닙니다. 원래는 그렇게 돼야 하죠. 욕을 하면 화가 풀려야 하잖아요. 하지만 아니에요. 여전히 싸웁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아주 심한 욕을 아주 강하게 하면서도 여전히 싸웁니다. 그게 바로 러시아인이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고요? 또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그런 게 정말 많거든요. 러시아인들이 모이면 언제나 술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말 심한 욕을 하기 시작하죠. 서로에게 정말 끔찍하고 심한 말투로 대화합니다. 아무런 존중도 없죠. 그리고 서로 싸우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실 여성들도 그래요. 믿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러시아 남성들은 여성을 때리지 않는다는 금기가 없어요. 유럽에서는 그런 금기가 있고 범죄로 간주되기도 하죠. 러시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성이 싸움에 끼어들면 남성은 똑같이 때립니다. 우리는 그런 사례를 정말 많이 봤어요. 러시아에서는 여성들이 심하게 폭행당해 코가 부러지는 경우도 많아요. 좋은 일은 아니지만 이게 러시아인의 영혼이 물리적으로 표출되는 모습입니다. 이 영상을 보며 저는 이 러시아인이 어떤 사람인지 천천히 이해하길 바랍니다. 이건 우리가 냉전 시대에 봤던 로키 4 같은 영화에서처럼 소련이 거대한 강국, 자랑스러운 국민들로 그려졌던 그런 게 아니에요. 소련 사람들은 한 번도 자랑스러웠던 적이 없습니다. 항상 노예였고 항상 농민이었습니다. 항상 차르를 우러러봤죠. 그게 푸틴이든 니콜라이 2세든 아니면 스탈린이든 상관없었습니다. 항상 맨 위에는 차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항상 아래에서 맹목적으로 그를 섬기길 원합니다. 그게 바로 그들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술 마시고 서로 싸우는 것도 좋아하죠. 러시아인이 어떤 사람인지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 길지 않은 문장이죠. 하지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마다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제 채널이 마음에 드신다면 월간 멤버십에 가입해 주시고 커피 한 잔 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구독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